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죠. 그러자 당 안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셉니다. 김민석 의원의 경우에는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정면으로 비판을 하게 됐는데요. 그 주인공 김민석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비판을 넘어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셨던데요.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송 대표랑 워낙 오래 같이 이렇게 정치를 해온 사이고, 음흠.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은 그렇게 현역 의원들 중에 많지 않게 송 대표를 또 응원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쉽지 않은, 저도 편치 않은 일이었는데요. 음. 그렇지만 이제 현재 송 대표의 행보나 그 주변 그 행보에서 생겨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그대로 가면은 서울에서 이기기 어렵고 또 서울에서 이기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고 예. 대선 패배 이후에 국민과 지지자들의 바람이 크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송 전 대표께서 서울에 출마하게 되는 과정과 명분이 예. 국민들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넘어서 이제 사과가 필요한 대목까지도 있다. 출마를 이제 하게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고 보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 또 얼마 전에 서울 지역의 의원들이 이제 다수가 모여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우연찮게 제 방에 모여서 말씀을 나눴고 저한테 지도부와 송 전 대표한테 말씀을 좀 전달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이제 좀 고심을 하다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이다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 어제 그러면 기자회견은 이제 속칭 의원님께서 총대를 매신 거군요, 그러니까. 총대를 맸다고 하긴 그렇고요. 네. 꼭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서울 의원들이 며칠 전에 모여서 당과 송 전 대표한테 얘기를 전하기로 했는데 이미 그런 것들이 제가 말씀하기는 언론에다 놔버려서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갈래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는 출마의 명분하고 또 한 가지는 출마의 파괴력을 말씀하셨는데, 자 하나하나 좀 갈라서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명분이 없다라는 판단이신 것 같은데 정당성이 없다라는 그게 보시는 이유가 뭘까요? 명분이 없죠. 선거라는 게 결국 연고가 있고 명분이 지방선거니까 연고는 더 중요한 거죠. 사실 이게 지방선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시장은 서울 사람이 하는 게 맞죠. 또는 적어도 서울 출신으로 정치를 해왔거나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연고가 없는 곳에서 갖는 왜 나오지? 이러면 적어도 그걸 덮을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고 또 경쟁력에 이제 의심이 가는 것인데요. 명분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선 져서 물러난다고 한 지가 지금 잉크도 안 말랐고 근데 갑자기 큰 선거를 나온다고 하고 또 86이 이제 물러나야 되고 또 연속 지역구에서 4선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86의 상당수가 해당하는데 출마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미 그거를 따라서 우상호, 김영춘 이런 분들이 불출마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86 의원들이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갑자기 그것을 또 뒤집는 것도 당황스럽고 또 본인이 대표일 때 종로 무공천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이낙연 전 대표께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대선이라는 선거 때문에 나가서 생긴 상황을 무공천했잖아요. 그러면 당장 본인의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인천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정리가 안 되면 참 그렇고 또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제 다른 경쟁자들이 경쟁력이 없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언급 등등이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과도 다르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미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 잠깐만요. 그 대목인데요. 어제 의원님께서 차출론이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좀 풀어주세요. 저는 잘못된 프레임이 아니라 가짜 프레임이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요? 아니 차출이라는 거는 가령 아까 말씀드렸지 명분과 경쟁력이 집중돼야 되는데 지금 여러 거론되는 자의반 타의반 거론되는 분 중에 일단 경쟁력이 1등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분이 끝내주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밀었다. 이것도 사실과 다르고. 송영길 또 전 대표는 서울에 정성호 서울에- 의원하고 만났다라는 점을 강조하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 정성호 의원하고 만난 거하고 이재명 후보의 생각과 뭐가 상관이 있어요. 한번 정성호 의원한테 여쭤보십시오. 네. 이재명 후보 본인에게 여쭤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대선 때 가장 역할을 한 김영진 의원한테 여쭤봐도 마찬가지일 거고 일단 100%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와 있는 것이 이미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선거 후에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 덕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고 또 서울의 의원들이나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또 당원들이나 서울에 이 정치 생명이 걸려 있는 구청장,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꼭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강권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차출론이라는 것 자체가 차출론 추대론이라는 초반의 프레임 자체가 전혀 황당한 거죠. 그러면 이재명 고문의 마음이 전혀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파급력 말씀하시면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파급력을 당연히 재는데 이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그렇게 진단하는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도 그렇고 또 우리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근거지가 경기도이기 때문에 예. 경기도에는 이길 수 있고 서울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는데요. 예. 전체 지방선거를 많이 치러본 경험에서 보면 그건 좀 오판입니다. 어떤 점이세요? 서울이 밀리면 전체가 밀립니다. 결국은. 경기도 인천까지도 어려워지고 전국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길 수 있거나 또는 결과가 미지수이다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네.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어렵습니다. 아하, 그렇게 해야만 지방선거 전략을 올바로 세우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명분이고 선거는 명분이기 때문에 네. 이미 당내에서조차도 이렇게 명분이 없다고 비판이 되고 그 명분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 당장 송 전 대표가 반론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경쟁력이 1등도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이 그리고 지금 이것이 지적되지 않으면 교정할 기회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지역구가 이제 서울이니까 지금 서울 지역의 판세도 궁금하고 읽고 계시는 판세도 궁금하고 어떤 사람이 나서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판단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서울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가 후보를 잘 내면 지난 대선 때보다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그래요? 그 이유는 예. 그거는 이제 의원들이 또 그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민심을 이렇게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측면도 있는데요. 어허. 왜냐하면 첫째는 대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심판이 된 측면이 있죠. 한 번. 이미 심판이 된 겁니다. 민심이 좀 약간 누그러질 수 있다? 정권 교체라는 그 심판은 1차 이루어졌고요. 네. 두 번째로는 대선보다는 투표율이 낮습니다. 그렇죠. 즉 결집도 싸움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은 이미 한번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정권 교체 심판을 했기 때문에 이완되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0.7cm 모자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결집되는 면이 있고요. 어허. 또 통상 허니문 시기인데 윤석열 당선자께서 행보가 아주 일반적인 허니문 시기를 충족시킬 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한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지난번 보궐선거에 될 때보다는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약점이요? 여러 가지 정책에서 본인이 이렇게 약속했던 것들이 뭐 당장 예를 들어 이런저런 것들 할 수 있을 것처럼 당시에 부동산 민심에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 또 그 과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진보 보수의 문제로 몰아갔는데 그 등등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서울에 지금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이나 아니면 출마자들은 후보가 제대로 나와서 팽팽한 선거나 이렇게 되면 지난 5% 졌던 대선 때보다 최소한도로 더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 무슨 추대론이라든가 이 출마 주소 이전 과정에서 이게 이대로 가면 오히려 이 판을 깰 수 있다고 보는 위기감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이제 누가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낙연 고문 같은 분이 나오면 이길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가 비교적 서울에
첫 민선 선거인 조순시장 선거 때부터 거의 모든 예. 서울시장 선거에 예. 관여를 해봤는데요. 예. 이 서울 선거는 뭐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지만 까다롭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눈높이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이렇게 하셨잖아요. 네. 저도 이명박 후보하고 붙어본 20년 전에 시장 선거 예, 해봤는데 예, 그랬었죠. 서울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시민들이 정말 차세대 무슨 주자다라고 생각할 만큼 정치력이 있는 사람을 원하면서도 음흠. 비정치적인 이미지를 원합니다. 어. 그게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조순, 고건,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정치를 인이 아니었거나 정치를 떠났다가 온 분들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시대 흐름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어떤 국민 통합 이미지라든가 또는 포스트 코로나라든가 글로벌 이미지.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던 당내 인사이건 아니면 신인이건 이런 몇 가지 조건에 맞아야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후보군을 넓게 이렇게 쓰면 그라운드를 넓게 보고 선수를 발굴하면 거기에 맞는 후보군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저는 민주당은 그런 후보를 최선에 와서 찾아갈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당의 뭐 전 대선 후보군 중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2, 3주 안에 전혀 새로운 인물이 부상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발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혹시 당 밖에 있는 인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첫 민선시장 승리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그 정계를 떠났을 때 했던 조순 후보가 2%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찬정 후보가 뭐 대세이다 이럴 때 그거를 뒤집고 승리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당내 인사도 가능하고 전 대선 주자도 가능하고 신인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으로 돌아가서 이제 의원님께서 86 의원들 말씀을 잠깐 하셨잖아요. 네. 용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의원님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 모든 86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후배들을 키울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제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이른바 젊은 피로 시작했는데 저는 그렇죠. 사실 18년을 정치를 떠났다가 이번에 18년에 돌아왔는데 야 이거 오자마자 집에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86이기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연속 3선을 했는데 연속 4선은 안 된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경우이건 또 어떤 그 사이에 최근에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건 간에 네. 다들 이게 내가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 사회와 당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들은 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이었습니다.